어젯밤 미국 동부 시간 저녁 8시 CBS의 가장 권위 있는 시사 프로그램 60미니츠의 MIT 경제학과 데이비드 윌슨 교수가 긴급 출연했습니다. 오하이오 한국바이오 연구진 구금 사태에 대한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교수의 발언을 두고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바이오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MIT 교수가 폭로한 한국인도 몰랐던 한국의 진짜 실력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충격적인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을 분열시킨 오하이오 K바이오 연구소 사태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 MIT 대학의 데이비드 윌슨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평생을 경제학, 그중에서도 국제무역과 산업정책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귀 방송사로부터 섭외 연락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지금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하이오 한국바이오 연구진 구금 사태에 대해 발언을 하라니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의료학이나 이민법을 다루는 교수가 아닌 저를 단독으로 섭외했다는 점도 의외였습니다. 제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전문적인 견해를 드릴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었어요. 하지만 이번 사태의 진행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과거 데이터들과 비교 분석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는 다른 어떤 관점보다도 바로 경제사적인 관점이 필수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오늘 그 관점에서 제가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이신지요? 저는 잠시 침묵한 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진행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사 공부라고 하시면? 오하이오에서 벌어진 한국바이오 연구진 구금 사태는 2025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80년 전 미국이 아시아계 과학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시행했던 맨해튼 프로젝트 시절의 유령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1940년대 2차 대전 중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국가안보를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일본계 과학자들은 물론이고 중국계, 심지어 한국계 연구자들까지 핵심 연구 프로젝트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했거든요. 언뜻 보면 전시 상황이니까 당연해 보이지만 바로 그게 함정이었어요. 실제로는 아시아계 과학자들이 가진 독특한 창의성과 전통의학 지식을 미국이 독점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핵무기 개발팀에는 아시아계를 배제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연구 노트와 실험 데이터는 모조리 수집했어요. 일본의 한의학 지식, 중국의 침술 이론, 조선의 온돌의학까지 말이죠. 결국 아시아계 과학자들은 차단하되 그들의 지식은 빼앗으려는 매우 교활한 이중 전략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전후 의료산업 독점 조항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의료기술 특허 출원을 금지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당시 미국법으로는 아시아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결국 일본, 중국, 한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 출신 의료 연구자들을 한 방에 차단해 버린 거예요. 30년간 지속된 이 악법은 수많은 아시아 가족들을 갈라놓았고 미국을 과학적으로 고립된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1975년에서야 새로운 이민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죠. 그렇다면 이번 오하이오 사태를 그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백악관은 80년 전 성공했던 낡은 각본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어요. 바로 이번 각본의 상대역이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민족과도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교수님,
방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악관이 한국인의 역사를 공부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태로 인해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손실 역시 과거와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손실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오하이오를 보십시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약속했던 200조 원 규모의 K바이오 투자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35개의 연구소와 생산공장 건설이 멈춰섰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오하이오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정치인들의 오만한 결정 하나로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거든요. 더 심각한 건 국제적 신뢰도 추락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미국과의 새로운 바이오 협정 논의를 연기했고, 일본 제약회사들도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어요. 독일 총리는 공개적으로 미국의 처사를 비판했습니다. 스위스는 아예 미국과의 합동 의료 연구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건 따로 있어요. 월스트리트 바이오 주식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고 대거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1940년대 배제 정책 당시에는 미국이 큰 손실을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당시에는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상대했던 아시아 의료진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였거든요. 고국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힘없는 개인들이었죠. 중국은 국공내전과 일본 침략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어요. 일본은 패전국으로 점령 상태였죠. 조선은 이미 일제강점기 상태였고요. 그들은 저항할 힘도 보복할 능력도 없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계 의사들이 연구실에서 쫓겨나고 실험실이 폐쇄되어도 본국 정부는 항해 한마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쫓겨나거나 숨어 살 수밖에 없었죠. 미국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원하지 않는 연구자들을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악관이 건드린 상대는 더 이상 힘없는 개인이 아니에요. 진행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의미인지요? 이번에 오하이오에 있던 한국 바이오 연구진들 뒤에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시장을 움직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같은 초일류 기업들이 든든한 배경으로 버티고 있어요. 사건이 터지자마자 한국 정부는 전 세계 언론을 동원했고, 기업들은 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기 삼아 미국을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이건 80년 전 힘없던 연구자 개인에게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응이에요. 미국은 그들을 20세기 초에 가난하고 힘없는 이민자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치명적인 착각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잘 조직된 군대와도 같은 강력한 집단을 건드린 셈이죠. 이것이 백악관의 첫 번째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오판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건 훨씬 더 심각한 실수였어요. 바로 한국인이라는 민족 자체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교수님, 한국인이라는 민족 자체의 특성을 무시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DNA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지도를 보십시오. 거대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반도 국가예요. 그들은 수천 년간 수많은 외침을 받아왔습니다. 평범한 나라였다면 벌써 지도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위기가 닥쳤을 때 발현되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자발적인 단결력 때문입니다. 진행자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수십 년간 경제사를 연구하며 눈물 나는 역사를 가진 많은 국가를 봐왔습니다. 분할되었던 독일, 식민 지배를 당한 인도, 내전을 겪은 아일랜드,
그리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저를 눈물 짓게 하면서도 놀라운 반전이 담겨 있죠.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13세기입니다. 1231년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몽골군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유럽까지 정복한 세계 최강의 군대가 한반도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규군은 완전히 무너졌고 고종임금은 강화도로 피난을 떠났어요.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박서라는 장수가 귀주에서 처음 항쟁을 일으켰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곳곳에서 농민, 승려, 심지어 의료진들까지 스스로 무기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명령도 보급도 없었어요. 오직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뭉친 겁니다. 별초군이라고 불린 이들 자발적 저항군이 각지에서 일어나 몽골군을 괴롭혔죠. 특히 놀라운 건 이들의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정면 승부는 피하고 게릴라 전술로 몽골군의 보급선을 끊었어요. 낮에는 평범한 농민이었다가 밤에는 별초군이 되어 적을 공격했죠. 몽골군들은 이 보이지 않는 적 때문에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자발적인 저항군이 28년이라는 긴 전쟁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정규군은 무너졌지만 백성들이 나서서 나라를 구한 거죠. 더 놀라운 건 700년 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20세기 중반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이 폐허가 되었을 때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어요. 1970년 전국 농촌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정부 지시로 시작되었지만 실제 추진력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남성들은 농업 기술을 배우고 여성들은 가내수공업을 익혀 가게 수입을 늘렸어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동참했습니다. 비록 논란도 있었지만 단 몇 년 만에 전국적인 농촌 혁신으로 확산된 건 세계 개발 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1997년 IMF 외환위기입니다. 정부의 강요나 법적 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평범한 국민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장롱 속에 있던 결혼반지와 아기 돌반지까지 자발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은 세계 경제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와 개인을 동일시하며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한국인 특유의 DNA가 현대에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 정도였습니까? 상상을 초월했어요. 은행 앞에는 금을 기부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할머니들은 평생 아껴둔 금가락지를 내놓았고 신혼부부들은 결혼반지를 벗어서 기부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용돈을 모아서 달려왔죠. 특히 감동적인 건 재미교포들의 반응이었어요. 미국에 살고 있던 한국계 미국인들까지 조국을 돕겠다며 금을 보내왔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국을 떠난 지 수십 년이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2세, 3세들까지 동참했죠. 단 몇 주 만에 전국에서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5천억 원 규모였어요.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유럽의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한국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DNA는 거창한 사건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장 평범한 일상 곳곳에도 녹아 있어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죠. 먼저 한국의 독특한 주거문화인 온돌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난방 기술이 아니에요. 바닥을 따뜻하게 데워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 시스템입니다. 서양의 벽난로나 라디에이터는 개인별로 따로 온기를 쪼이지만 온돌은 온 가족이 바닥에 함께 앉거나 누워 온기를 나눠요. 이건 개인보다는 가족, 가족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문화적 DNA의 물리적 구현체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온돌 문화가 현대에 와서 찜질방이라는 독특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했다는 점이에요. 목욕, 사우나는 기본이고 PC방, 수면실, 오락실, 식당, 노래방까지 갖춘 24시간 커뮤니티 센터가 된 거죠. 가족 단위는 물론이고 친구들끼리, 심지어 혼자 온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런 문화는
미국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경조사 문화는 더욱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미국에서는 축하를 하고 돌아가지만 한국에서는 친구와 동료들이 며칠씩 함께 준비하고 치워주죠. 결혼식 준비부터 장례식 뒷정리까지 내 일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순간들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런 문화적 토대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바로 이런 민족을 상대로 20세기식 강압 정책을 펼친 거예요. 이들이 개별적으로 굴복할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교수님, 온돌이나 찜질방 같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참혹한 오하이오 사태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미국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벽하게 오판한 핵심이거든요. 백악관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힘의 논리로 접근했어요. 그들은 한국이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예상했겠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대응 방식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DNA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먼저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시죠. 미국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두 국가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보통의 나라라면 동맹 관계를 고려해 물밑에서 조용한 해결을 시도했을 겁니다. 바로 우리의 또 다른 동맹인 일본처럼 말이죠. 일본은 자국 연구진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박에 결국 미국 바이오 기업과의 기술 이전 확대를 수용하는 양보를 했습니다. 연구진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건 발생 후 외교부 차관이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강력한 우려와 유감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과정이 외교 관례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외교적 항의는 조용히 비공개적으로 처리되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외교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건 외교적으로 매우 강한 메시지였죠.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경했습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외국민 보호를 지시했어요. 평소 신중한 외교 스타일을 보이던 한국이 이렇게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미국을 비판한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업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우리 미국의 기업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이윤 추구입니다. 낮은 법인세를 찾아 본사를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에 두고 세금 회피를 하죠. 애플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기업에게 자국민의 반응이나 국가적 자존심이 중요한가요? 전혀 아니죠. 하지만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명분으로 미국 내 진행 중이던 35개의 연구소와 공장 건설을 모두 멈춰 세웠어요. 특히 2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바이오 투자 계획 또한 모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하이오에 건설 중이던 대형 생산시설 공사를 즉시 중단했어요. 셀트리온은 중서부 지역 백신 공장 확장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SK바이오팜도 동부 지역 신약 연구소 투자를 보류한다고 발표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이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투입된 건설 비용만 수십조 원이었거든요.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도 천문학적인 규모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미국 현지 직원들에게 보상금까지 지급하며 정중히 사과했어요. 자신들의 결정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기업의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들은 단기적인 이윤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적 자존심과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이해하지 못했던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위기가 닥치자 정부와 기업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완벽한 협력 체제를 이루어 대응했어요. 이것은 상대의 공격을 받아넘기는 동시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격으로 상대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가격한 것입니다. 교수님, 정부와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분석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제가 이번 사태를 조사하며 목격한 가장 경이롭고 또 무서운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백악관의 계산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백악관은 바로 한국 사회의 분열을 노렸을 겁니다. 한국 바이오 연구진들을 구금시키고 내쫓는다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 연구진을 고용할 것이고, 그럼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바이오 기술을 뺏어올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겠죠. 더 교묘한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혹시 만약 기업이 미국 연구진들을 고용하지 않는 등의 강경 대응을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기업을 설득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기업과 정부 사이에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국민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혼란이 일어나겠죠. 결국 이는 한국 사회를 미국에게 더욱 의존시키려는 속셈이었을 겁니다. 분열된 한국이 결국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계산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추측은 완전히 틀렸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한국의 역사를 공부했어야 한다고 말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모든 국가는 사회의 본질인 이견과 대립이 존재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고대 로마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귀족 파트리키와 권리를 요구하는 평민 플레부스가 200년간 싸웠어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급진 좌파 자코뱅과 온건, 우파 지롱드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우리 미국의 남북전쟁 역시 연방주의를 외친 북부와 분리주의를 택한 남부라는 두 개의 정체성이 충돌한 비극이었습니다. 이처럼 이견과 대립은 역사를 이끌어 온 동력이자 민주사회의 숙명이에요. 물론 현재 대한민국 또한 격렬한 이견과 대립이 존재합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세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워요.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가 갈등을 빚고 수도권과 지방이 반목하죠. 평상시 한국 사회는 정말 시끄럽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 때를 보세요. 수백만 명이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고 시위를 했어요. 반대편에서도 태극기를 들고 맞서 시위를 벌였죠. 사회가 둘로 쪼개져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백악관은 바로 이 분열을 노렸을 겁니다. 미국의 압박이라는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어 자멸할 것이라고, 그들은 미국에 의존할 것이라 계산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부당한 압박이나 공격이 발생했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이견과 대립을 멈추고 하나의 거대한 심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념을 막론하고 모두 하나같이 미국의 비인도적인 조치를 맹비난했어요. 자신들의 동포가 낯선 땅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구치소에서 굴욕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눈물 흘리고 분노했습니다. 평소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던 모든 언론사들은 이번만큼은 똑같은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어요.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가 소셜미디어에서 같은 해시태그를 달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아낌없는 환호와 지지를 보냈어요. 평소라면 정부 정책에 대해 찬반이 갈렸을 텐데 이번엔 달랐죠.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백악관은 바로 이 힘을, 세상 그 어떤 데이터로도 분석할 수 없는 이 거대한 힘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교수님,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하나로 뭉쳤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감정이 복받치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죠.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 기업들의 주가는 사건 직후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로 곤두박질 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오기 직전 확인해 보니 주가는 사태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되었더군요. 진행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개미라고 불리는 평범한 국민들이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모두 사들인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시죠. 사태가 발생한 9월 10일을 기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외국인들이 이틀간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순매도를 보이며 주가 하락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폭이 가장 컸던 9월 11일과 12일에 각각 5,200억 원, 7,8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적극적으로 받아냈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완벽하게 동일한 패턴을 보였어요. 외국인은 첫 이틀간 9,8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주가를 위협했습니다. 이에 맞서 개인 투자자들은 9월 12일 하루에만 8,500억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기록하며 주가를 방어하고 반등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는 애국 매순이 민족주 방어전이니 하는 말들이 난무했어요. 마치 전쟁터에서 조국을 지키는 병사들처럼 행동한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들의 메시지였어요. 돈을 벌려고 산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고 샀다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상관없다. 우리 기업이 망하는 걸 외국인들 손에 맡길 수는 없다는 댓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정점은 바로 자진 출국 결정 과정에서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당국이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는 입장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특히 놀라운 건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바이오 연구진들에게 직접 잔류를 권유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한국 연구진이 귀국하지 않고 남아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것을 제안했어요. 이 때문에 예정되었던 귀국 일정이 갑작스럽게 하루 연기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족들이 미국에 사는 단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진 출국을 선택했어요. 총 284명 중 282명이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준 조국과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한바이오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우리를 범죄자 취급한 나라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또 다른 연구진은 고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가족들과 국민들을 생각하면 절대 남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고, 기업은 국가적 자존심을 위해 손실을 감수했으며, 국민은 자신의 돈으로 조국을 지켰어요. 그리고 연구진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조국의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백악관은 바로 이 힘을 세상 그 어떤 데이터로도 분석할 수 없는 이 거대한 힘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교수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돈을 걸고 자국의 기업을 구하는 국민이라니. 그렇다면 이 모든 사태를 겪은 지금 우리 미국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굳은 표정으로 마치 미국의 미래를 향해 직접 이야기하듯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위대한 미국이라는 구호 아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바이오 연구진들을 20세기 중반 아무런 힘도 배경도 없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 땅에 왔던 힘없고 가난한 이민자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치명적이고 오만한 역사적 착각을 저질렀습니다. 진행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착각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미국 바이오 산업 부활의 심장이 되어야 했던 오하이오의 연구소는 텅 빈 유령이 되었고 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어요. 가장 중요한 동맹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으며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두고 서로를 비난하며 극심한 분열에 휩싸여 있습니다. 텅 빈 연구소와 일자리를 잃은 과학자들의 분노, 그리고 동맹국들로부터 돌아선 싸늘한 시선, 이것이 우리가 얻은 결과의 전부입니다. 저는 잠시 안경을 벗어 닦으며 한층 더 진솔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려운 바이오, 기술이나 신약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닌 평생을 과거의 기록과 씨름해 온 경제학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번 사태를 연구하며 분명하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한국의 바이오, 기술이나 의료 혁신을 배우기 전에 먼저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그들의 정신과 그 위기를 결국 기회로 바꿔내는 지혜로운 자세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진행자와 시청자들이 숨을 죽이고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되돌려야 해요.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은 나라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만약 백악관이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든 달려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그리고 미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위대한 미국이라는 말은 머지않아 역사책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낡은 단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말을 하며 미국이 기술력에만 매달려 정작 중요한 인간적 가치를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근본적인 문제라고 확신했어요. 스튜디오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진행자는 감정이 복받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데이비드 윌슨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과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그 놀라운 힘 말입니다. 몽골 침입의 별초군부터 IMF 때의 금 모으기까지, 그리고 이번 오하이오 사태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모습까지 시대는 달라졌지만 우리 안에 흐르는 정신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저력, 그것은 바로 나라가 어려울 때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살아온 이 땅, 우리가 물려받은 DNA에 대한 자부심이 새삼 솟아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동적인 다음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 건강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허리 불편함을 위한 크로스 메디컬 허리보호대를 추천드립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